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 사산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독립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한 보스턴 포위전과 벙커힐 전투를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보스턴 포위전은 독립전쟁 개전 직후 렉싱턴과 콩코드에서의 서전을 승리로 장식한 민병대가 보스턴을 포위하여 영국군을 봉쇄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포위전 때 큰 전투는 벙커힐 전투뿐이었습니다. 식민지인의 민병대가 보스턴 항구일대를 점거한 영국군을 몰아내기 위한 포위전이었으나 전투 자체는 식민지군 민병대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훈련이 크게 뒤떨어진 민병대가 훈련된 영국군에게 2배 이상의 손해를 입힌 이 전투는 민병대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안겨주었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활약한 민병대를 모체로 대륙군이 조직되어 13개 식민지의 유대를 강화하고 영국군에 공동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병대의 공격은 1775년 4월 19일에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끝난 밤에 시작되었지요. 처음에는 매사추세츠 민병대의 지휘관 알테마즈 워드 장군이 포위전을 지휘했습니다. 워드는 작전본부를 케임브리지에 두고 부대를 찰스타운 넥, 록스베리, 도체스터 고지에 배치해 영국군을 보스턴에 몰아넣는 형세를 취했습니다. 이때 민병대의 규모는 6,000명에서 8,000명이었으며 영국군은 토마스 게이지 장군이 이끄는 4,000명의 정규군이었습니다. 엄격하게 보자면 영국군이 포위된 것은 아니었지요. 항구를 영국 해군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물자는 해상으로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의 시민과 영국군에게 곧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났으며 물가가 빠르게 뛰었습니다. 5월 10일 민병대의 앨런과 아놀드가 뉴욕의 북부 허드슨강 계곡에 위치한 영국군의 타이컨더로가 요새를 기습하여 대포 59문과 화약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노획한 대포와 화약은 이후 보스턴 포위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한편 5월 25일 영국군 게이지 장군에게 약 4,500명의 증원부대가 도착했으며 게이지 장군은 이들과 함께 보스턴의 포위망을 타개할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6월 14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 중이던 제2차 대륙회의에서는 우선 대륙군 창설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사령관으로 버지니아의 대농장주였던 조지 워싱턴 대령을 임명하여 현지로 급파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민병대는 대륙군 휘하로 들어갔으니 앞으로 대륙군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인으로서 신대륙에서 영국 군인의 신분으로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빛나는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아메리카의 독립을 위해 영국군과 싸워 승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1775년 6월 15일 보스턴을 포위하고 있던 대륙군의 지휘관들은 영국군이 보스턴시를 둘러싼 찰스타운 반도를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윌리엄 프레스콧이 지휘하는 1200명의 부대가 벙커힐과 브리지힐을 점령했습니다. 이들은 브리지힐에 흙을 쌓아 보루를 만들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찰스타운 반도의 거의 전역에 걸쳐 방어진지를 구축합니다. 다음 날 영국군은 대륙군이 새로운 진지를 만든 것을 알고 공격을 가해와 벙커힐 전투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실제 전투 장소는 벙커힐 전방에 있었던 브리지힐이었습니다. 브리지힐을 점령해야 벙커힐 공격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지요. 영국군은 브리지힐을 2차례 공격했으나 큰 손실을 입고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원군을 투입한 3번째 공격으로 마침내 브리지힐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탄약이 고갈되어 브리지힐을 내준 대륙군은 벙커힐을 넘어 케임브리지까지 철수해서 일단 전투는 끝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8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226명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지요. 전사자에는 윌리엄 하우 장군의 참모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우 장군은 찰스타운 반도 장악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이는 보스턴 포위전 향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대륙군이 여전히 반도의 아랫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군은 보스턴의 포위를 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국군이 이후 대륙군에 대한 공격을 자제했기 때문에 전투는 교착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대륙군이 영국군 정규군에 맞서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합지졸에 가까운 민병대에 불과했던 대륙군이 훈련된 영국군 정규병에게 선전한 사실은 대륙군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7월 3일, 마침내 워싱턴 장군이 보스턴에 도착하여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륙군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장군은 도체스턴에게 참호를 구축하고 이를 보스턴 방향으로 확장했으며 찰스타운 반도의 벙커 1과 브리지 1을 다시 점령했으나 보스턴 포 이전의 교착 상태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영국군이 대응을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헨리 녹스가 앞서 타이컨더로가요세에서 노획한 대포를 가져와 전황을 타개하자고 워싱턴에게 제안했으며 워싱턴은 헨리 녹스에게 대포 운반 임무를 맡깁니다. 그는 소를 동원해서 대포를 끌었는데 12월 5일에 출발하여 다음해 1월 24일 캠브리지에 도착했으니 56일이 걸린 셈이었습니다. 이동거리는 480km로서 하루 평균 8.6km를 이동하는 고된 행군이었습니다. 썰매에 모두 60톤이 되는 대포를 싣고 얼어붙은 코네티컷 강을 도하하기도 했지만 한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776년 3월 5일, 워싱턴은 하룻밤 사이에 대포 59문과 수천 명의 병사를 보스턴에 접해 있는 도체스터 고지에 배치하는 모험을 합니다. 실제로 포탄과 화약은 거의 없었지만 영국군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도체스터 고지에서 대륙군 병사들은 통나무나 큰 가지 등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룻밤 사이에 6피트 높이의 방벽을 구축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날이 1770년 보스턴 학살 사건이 일어난 날임을 병사들에게 상기시켜 전의를 북돋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하우 장군이 요새를 공격해왔지만 눈보라로 무위에 그치자 영국 함대는 도체스터 고지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포격전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의 포탄은 고지에 미치지 못했으나 대륙군의 포탄은 영국 함대에게 충분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포격전까지 실패하자 영국군은 도체스터 고지에 대한 돌격전을 검토하였지만 워싱턴이 이 고지에 배치해 놓은 59문의 대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의 기만작전이 이렇게 멋지게 성공을 거두는 것이지요. 마침내 영국군은 보스턴에서 철수할 것을 결정합니다. 3월 8일, 영국군은 무사히 철수하게 해준다면 도시를 파괴하지 않겠다고 협상을 제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공식적으로 협상을 거부합니다. 3월 17일 영국군은 새벽 4시경에 철수를 시작하여 오전 9시경에는 모든 배들이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헬리팩스였습니다. 영국군이 철수할 때 대륙군은 포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을 떠나는 함선은 120척이었으며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해 10,000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난 보스턴 포위전은 아메리카 식민지인과 대륙군의 사기를 크게 고양했습니다. 이후 워싱턴은 대륙군의 주력을 이끌고 독립전쟁의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뉴욕으로 향합니다. 이상으로 미국 독립전쟁의 서전이 된 보스턴 포위전과 벙커 1 전투, 그리고 영국군을 물리친 워싱턴 장군의 기만작전을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